32페이지의 31번부터 보시겠습니다. 결론만 아시면 되죠. 상사 법정 이율은 6%인데 상행위로 인한 채무에만 적용되는 거다. 그러니까 읽으면 되죠. 상행위가 아닌 불법행위는 상행위가 아니니까 적용되지 않는다. 알겠죠 그냥? 32번 이자 제한법은 이자의 경우에만 적용되지요. 위약벌의 밑줄 긋고 위약벌은 이자가 아니고 벌칙금이었죠. 따라서 적용되지 않는다. 별 뭐 큰 거 없어요. 그냥 하면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33번 지문은 조금 체크를 하시고요. 이것도 뭐 다 했던 거라서 자 391과 756의 차이점을 생각해 보자. 756은 지휘 감독이 필요하지만 391은 필요 없고 의사 관여만 있으면 된다. 따라서 밑줄 용인했으면요. 의사 관여했기 때문에 391조에 해당하므로 옳은 지문 처리하시면 되겠죠. 알겠죠? 그 다음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에 조건이 붙어 있는 경우까지 밑줄 긋고 34번 지문 또 체크하신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확정기한부 채무는 도래한 때 옳은 지문, 도래하고 다음 날 옳은 지문, 당일 틀린 지문. 불확정기한부의 경우는요. 같은 경우는 객관적인 사실을 안 때 옳은 지문, 알고 다음 날 옳은 지문, 당일 틀린 지문.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는요. 채권자의 청구를 받은 때 옳은 지문, 받고 다음 날 옳은 지문, 당일 틀린 지문이었다까지 하신 다음에 근데 조건이 붙어 있네요. 붙어 있다. 한번 끊으신 다음에 밑줄 조건이 성취까지 밑줄 긋고 조건이 성취돼야지 효력이 발생하죠. 그럼 조건 성취만 되면 바로 지체입니까? 아니지. 채권자의 청구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조건 성취가 되고 그 후에 채권자의 청구의 의사표시가 있었을 때에 빠지는 것이기 때문에 틀린 지문은요. 조건 성취 시이다 틀린 지문이지. 조건 성취가 되고 채권자의 청구를 받은 때가 옳은 지문 될 겁니다. 충분히 이해되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35번은 제가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입니다. 읽어볼까요? 사의행위가 있은 이후에 채권자인 갑이 취소 원인을 알면서 자기의 채권을 을한테 양도하고 양수인 을이 채취권 행사하는 경우다. 한번 끊으신 다음에 뭐라고 했죠? 양수인이 안 때부터 1년 해버리면 끝도 없다. 따라서 양도인이 안 때부터 1년 옳은 지문, 양수인이 안 때부터 1년 틀린 지문이다까지 꼭 기억하자라고 W에 썼던 게 있으니까 굳이 제가 다시 한번 책을 확인하진 않겠습니다. 해놓고 옆에다가 더하기 하신 다음에 법인의 대표자 사건까지만 쓰고 대표자가 안 때부터 틀린 지문, 다른 임원 등이 안 때부터 1년 옳은 지문 맞죠? 또 한 개 더 뭐 있었죠? 채취권을 대위 행사하는 경우, 채취권을 대위 행사하는 경우, 채무자가 안 때부터 1년, 채권자 대위권 행사하는 자가 안 때부터 1년 틀린 지문이었죠. 갑이 을의 채취권을 대위 행사하는 경우는 을을 놓고 본다 그 뜻이었죠. 그 세 개는 같이 정리해 두세요. 양도인, 을, 법인이면 다른 임원 이렇게. 그 다음에 36번 지문 갑시다. 조금 어렵습니다. 노트에 있는 내용이니까 한 번만 더 확인해 볼게요. 자,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거 갑이 채권자 이것도 한번 노트에 한번 해보시죠. 을이 채무자 시가 10억 1번 원래부터 A은행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었고 피담보 채권이
7억만큼 있는 상태에서 이게 1번 을이 병에게 사행위로서 증여를 했다라고 해봅시다. 증여했다. 자, 이제 이 증여에 대해서 갑이 을에게 틀린 지문이죠. 피고 적격은 수의자 병등하게 있다. 병한테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취소 확정됐습니다. 취소됐습니다. 됐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공부할 부분은 취소하고 난 다음에 원상 회복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정말 많이 해줘요. 원상 회복을 어떻게 할 것인가. 숟가락을 기억해라. 그렇지. 자, 을이 병한테 증여할 당시에 갑이 확보한 숟가락 크기가 얼마? 경매가 됐을 때에는 7억만큼은 A한테 주고 남는 3억만큼만 갑한테 가기 때문에 맞죠? 갑이 확보했던 숟가락 크기는 최대 맥스가 3억에 불과하다까지 기억하시고 불과하다. 됐죠? 따라서 취소했을 때는요. 취소하고 난 다음에 3억 범위 내에서 가액 반환 청구할 수 있냐라고 물으면 할 수 있죠. 3억 범위 확보한 금액 범위 내니까. 그렇죠? 여기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이에요. 배웠던 내용이다. 근데 여러분들요. 요 A의 담보권 설정 행위도 if 만약에 사회행위라면 결론이 똑같겠습니까? 달라지겠습니까? 달라질까? 똑같을까? 난 똑같다고 생각해. 왜 똑같냐? 요 담보권 설정 행위가 사회행위다. 어떤 경우였냐면 채권자 B가 있다. B가 요 담보권 설정 행위에 대해서 사회행위를 이유로 취소를 구했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사회행위로서 취소가 되면 항상 제가 맨날 하는 말이 상대적 효력설이라고 하는 말을 제가 맨날 하죠. 맨날. 그러면 취소가 되는 효력이 미치는 인적 범위는 누구다? 원고와 피고 사이만 무효다. B하고 A 사이에서만 무효인 거고 나머지가 만났을 때에는 유효하게 처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고려할 바 있다 없다? 없다는 게 판례니까 똑같다는 게 판례 입장이에요. 똑같다. 굳이 포기할 필요 없지. 취소하든 말든 확보한 금액 3억만큼만 할 수 있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36번 지문 한번 읽어봅시다. 담보권이 존재하고 있는 X 토지를 양도했을 때에는 부동산 가액 10억에서 피담보 채권 7억을 공제한 3억 범위 내에서만 취소하고 가액 배상 청구할 수 있다. 끊고 막고 종전 법리. 이러한 법리는 밑줄 담보권 설정 행위가 사회행위로 인정돼도 관계없다.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 포기하실 분들은 그냥 포기하시면 됩니다. 37번 지문 가보겠습니다. 자, 사회행위 이전에 임대차 계약이 체결됐고 이제 밑줄 임차인에게 보증금에 대해서 우선 변제권이 있다면 거기 밑줄 긋고 우선 변제권이 있다면 위에 쓰세요. 저당권과 똑같이 처리하자. 그럼 방금 판서했던 그림에서 A의 이름을 임차권으로 바꾸면 돼요. 그럼 갑이 확보한 금액 얼마예요? 3억. 그러니까 3억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가액 반환 청구할 수 있도록 하겠죠. 똑같은 겁니다. 따라서 부동산 가액 10억 중에 임대차 보증금 7억만큼은
우선 변제권이 A한테 있기 때문에 일반 채권자 갑이 확보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맞죠? 수익자가 돌려줘야 할 부동산 가액 10억에서 우선 변제권이 있는 7억은 공제해라. 똑같은 거지요. 따라서 13, 4, 36, 7번 질문 두 개 똑같은 거니까 같이 묶어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8번도 총복습 삼아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38번 또 봅시다. 똑같은 그림이에요. 갑이 채권자, 을이 채무자. 똑같이 을이 병한테 증여했다 합시다. 증여를 했다. 근데 이게 2번인데 어떤 게 있었냐면, 자, X라고 하는 건물이 있는데 요 건물이 을 단독 소유가 아니라 A가 3분의 1, B가 3분의 1, 을이 3분의 1 지분이 있었어요. 지분이 있었어. 알겠죠? 요 상태에서 A, B, 을이 공동으로 C에게 임대를 했습니다. 임대했다. 자, 이때 X 토지 건물의 가액이 9억이었고요. 9억이었고 C가 지급했던 보증금이 5억이었다라고 하면 이만큼은 이해되시죠? 이 상태에서 을이 병한테 증여한 게 X 건물이겠습니까? X 건물의 3분의 1 지분이겠습니까? 나머지 3분의 1은 직계 아니니까 증여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을이 병한테 3분의 1을 증여한 거예요. 했을 때에 갑이 요 증여 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가 없는가가 요 사건 쟁점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공유 임대라고 하는 목차 한번 떠올려 보시고, 임대는 관리 행위이기 때문에 갑한수의 동의가 필요하다. 갑이 3분의 2 지분이면 단독으로 임대할 수 있고 3분의 1에 불과한 을은 단독으로 임대하지 못한다까지 하신 다음에 갑이 C한테 단독으로 임대하고 나중에 임대차 계약이 종료하게 되면 C는 누구한테 보증금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갑한테 할 수 있다. 그래서 했던 게 뭐죠? 갑하고 을 사이에서 을은 갑에게 보증금의 이자 곱하기 3분의 1 오케이, 차임 곱하기 3분의 1 오케이, 보증금 그 자체는 안 된다. 왜? 돌려줄 돈이니까. 그 목차 제일 끝에 보면 갑과 을이 병한테 공동으로 임대한 경우에는 보증금 반환 채무의 법적 성질이 뭐다? 불가분 채무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보증금도 결국 불가분 채무죠. 불가분 채무죠. 자, 그러면 C가 을한테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5억 곱하기 3분의 1이에요? 5억이에요? 5억 전부 다죠. 이해되죠? 5억 다 할 수 있죠. 그러면 이 C가 요 보증금에 대해서 요건을 다 구비해가지고 우선 변제권 가지고 있다면 을한테 가지고 있는 채권이 얼마? 5억. 됐죠? 을 3분의 1 지분은 가액이 얼마예요? 3억이죠. 3억이죠. 그럼 보세요. 요 3분의 1 지분이 경매가 됐으면 얼마에 팔리겠어요? 3억에 팔리겠죠. 그 3억 전부 다를 누구에게? C에게 줘야 되죠. 왜? C가 불가분 채권 채무니까 5억만큼 우선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3분의 1이 경매가 되면 3억 전부 다 C의 몫이야. 그러면 저기 있는 일반 채권자 갑이 확보한 금액이 있다 없다? 한 푼도 없죠. 따라서 취소할 수 없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제 말 알겠지요? 한번 밑에 읽어볼게요. 38번 지문. 자, 임차인이 밑줄 전원으로부터, 그러니까 A, B, 을로부터 공동으로 상가 건물을 임차하고, 그 뒷부분 읽으면 되죠. 상가법에 근거해가지고 우선 변제권 취득했을 경우에 한번 끊으시고, 경우에 상가 건물의 공유 중 한 명이었던 채무자 을이 자기의 3분의 1 지분을 처분했을 때에는 자기 지분에서 보증금 전액 옳은 지문이죠. 보증금의 공유 지분 비율은 틀린 지문이지. 5억 곱하기 3분의 1이 아니라 5억 전부 다를 공제한다는 게 판례 입장인 거야. 불가분 채무니까. 맞죠? 그러면 3억인데
우선 변제권이 5억 있지 않습니까? 그럼 경매가 되면 다 씻거거든. 그럼 일반 채권자 갑이 한 푼도 확보한 금액이 없잖아요. 그러면 사행위가 안 되는 거예요. 제 말 알겠죠? 그럼 제일 끝에 보시면 바꿀게. 보증금 반환 채권 전액이 옳은 지문이고 보증금 반환 채권에서 공유 지분 비율로 하면 틀린 지문이에요. 5억 곱하기 3분의 1을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해설지 밑에 보시면 밑줄 불가분 채무란 말이 있어요. 있죠. 5억 전부 답니다. 그 다음에 487페이지 가신 다음에 222번 지문 가보세요. 222번 지문. 채권자 평등의 원칙을 해하는 행위도 사회행위이기 때문에 특정 채권자하고 통보해가지고 몰아서 갚아주면 사회행위에 해당하는 게 원칙이다. 다만 그 특정 채권자가 처음부터 우선 변제권이 있었을 때에는 원래 걔한테 먼저 주는 거기 때문에 사회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까지 꼭 기억하시고 그대로 39번 지문 보실게요. 39번 지문. 채무자가 담보권이 존재하는 X 토지를 처분해서 현금화한 다음에 원래부터 밑줄 다른 채권자에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은행에게 변제했다. 사행위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왜? 원래 걔한테 우선 변제권이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원래부터 우선 변제권 있는 자에게는 원래 돈을 갚는 게 맞기 때문에 현금화해서 갚아도 채권자 평등의 원칙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행위로 볼 수 없다라고 문제 풀면 되겠죠. 자, 그 다음 40번 지문 또 한번 지문 쓱쓱 읽은 다음에 제가 맨날 하는 설명이 있죠. 플러스 마이너스가 같이 있었을 때에는 변동이 없다. 키워드가 뭐였죠? 키워드가 자금을 융통받으면서 물품을 공급받으면서 담보로 줬을 때에는 더하기 마이너스가 같이 있기 때문에 사회행위가 아니다는 판례 있지 않습니까? 그거와 똑같은 게 40번 지문입니다. 읽어볼까요? 채무자 을이 병으로부터 자금을 빌리면서 부동산을 매수하고 매수의 밑줄 긋고 더하기죠. 그거를 첫 줄 끝에 담보로 제공 마이너스죠. 두 개 묶어보세요. 변동 없죠. 따라 제일 끝에 보시면 사이행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옳은 지문 처리를 하신 다음에 488페이지에 223번과 204번 지문 한 번만 더 빨리 키워드로 읽어보겠습니다. 지리하게 공부하지 말고 포인트를 잘 살려서 읽으세요. 223번 지문 한 줄 밑에 신규 자금에 대해서 융통 받았네요. 그러니까 그 다음 줄 사이행위가 아닌 거죠. 224번 지문 보시면 한 줄 끝에 물품을 공급받아서 계속 사했네요. 더하기가 있지 않습니까? 사행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225번 보세요. 첫 줄 앞에 신규 자금의 융통 있나 없다? 없죠. 사행인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490페이지 가신 다음에 233번 지문 봅시다. 233 지문 바로 위에 쭉 빼가지고 채취권, 본안 판단 요건 세 가지를 써보세요. 제가 분명히 노트만큼은 하라 그랬어요. 채취권의 본안 판단 요건 1, 2, 3. 1. 피보전 채권의 존재. 2. 사회행위. 3. 사회의사. 그건 해야지. 그거는 핑계 댈 게 없어. 그건 암기상이거든. 자, 그러면 233번 그 지문이 요건 1, 2, 3 중에 어떤 건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번인가
2번 사회행위인가? 3번은 아니겠지. 사회의사는 생각의 문제니까. 1번이에요, 2번이야. 2번에 대한 판례지. 구체적으로 내용이 형성되지 않은 행위를 채무자가 했을 때에는 사의행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취소할 수 없다는 거죠. 그만큼 이해되시죠? 2번에 관한 부분이죠. 하신 다음에 프린트 13페이지 가시고요. 41번 지문 읽어보세요. 1번입니까? 2번입니까? 1번이지. 맞죠? 1번이지. 어설프게 두 개 대충 읽어서 똑같은 내용 같은데 두 개 판례가 변경된 겁니까? 모순입니까? 라고 질문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야. 요 최신 판례에 있는 41번 지문은 요건 1번에 관한 부분이죠. 방금 책에 썼던 지문은요, 사행위인가 아닌가에 대한 부분이지. 따라서 두 개를 비교하는 순간부터 잘못된 거야. 왜? 다른 거니까. 다른 거니까. 그렇죠? 따라서 41번 지문 읽어봅시다. 피보존 채권이 사회행위 밑줄 이전에 성립되어 있는 이상 끝났어요. 자, 우리가 분명히 기본서를 통해서 공부를 할 때 피보존 채권의 성립 요건에 대해서 공부할 때 채권자 대위권의 경우와 달리 사회행위 이전에 성립하고 있으면 족하지 그 밖의 내용 등은 공부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미 존재했다면 그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보존 채권 범위 안에 포함되기 때문에 채취권 행사할 수 있다는 게 재심 판례입니다. 제 말 알겠죠? 해서 기본 W 책에 있는 내용은 사행위인가 아닌가에 대한 부분이고요. 지금 방금 봤던 41번 지문 같은 경우는 보존 채권의 존재 여부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두 개는 아예 다른 거니까 두 개는 아예 달리 처리해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2번 지문 위에 쓸게요. 공유관계라고 쓰시고요. 공유관계에서 42번 지문에다가 공유관계에서 발생한 채권은 분할채권. 맞죠? 공유관계에서 발생된 채권은 분할채권이니까 부당이득금, 손해배상금 3분의 1 맞죠? 공유관계에서 발생된 채무는요, 불가분 채무로 보는 게 판례 입장이었죠. 그렇죠? 피해본 사람을 보호해주기 위한 차원에서. 해놓고 지문을 읽어보세요. 과연 이게 최신 판례인가? 원래 있는 판례인가? 대지 사용권이 없는 건물 부분의 공유자는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는데 의무에 밑줄 긋고 채무 두 개 묶어 공유관계에서 발생된 채무기 때문에 불가분 채무이다. 옳은 지문. 틀린 지문 뭘까요? 분할 채무이다 하면 틀린 지문이겠지. 따라서 전부 다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지 공유 지분별로 청구할 수 있다면 틀린 지문입니다. 불가분 채무가 됩니다. 43번은 스스로 읽고 그냥 지우세요. 부진정 연대 채무의 경우는 채권자에게 만족 주는 변제, 대물 변제, 공탁, 상계를 제외하고 다 상대효이기 때문에 시효이익의 포기도 상대효에 불과하겠죠. 소멸시효 중단도 상대효에 불과하겠죠. 따라서 효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옳은 지문이고 이거와 함께 잘 나오는 게 뭐가 있다? 면제도 상대효다도 같이 나오죠. 따라서 공불자 중에 한 명이 면제받은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와 아무 관계없이 구상권 행사할 수 있다는 W 내용 페이지가 있으니까 복습할 때 한 번 더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44번은 국어입니다. 잘 보세요. 보증보험 계약에서 이행을 담보하는 뭔지 모르겠어. 주계약상의 채무 확정되기 전에 이제 밑줄 구상채무의 보증인이 적법하게 보증보험계약을 해지했다. 해지를 쭉 빼보세요. 장래효입니까? 소급효입니까? 장래효. 해지하기 전에 생긴 채무는
보증 책임이 있겠죠. 해지하고 난 뒤에 채무는 보증 책임이 없겠죠. 읽으세요. 따라서 보증 채무가 생기기 전에 보증 관계가 종료했다. 다시 보증 계약 관계 종료의 1번. 맞죠? 전에니까 국어싸움이니까. 그 뒤에 주채무 보증 채무의 발생의 2번. 그러면 해지에 의해서 종료하고 난 뒤에 생긴 채무기 때문에 보증보험 계약 범위 안에 포함되지 않는다. 맞습니다. 해서 이거는 법리가 있는 게 아니고 한국말 싸움이니까 스스로 여러 번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5번은 참고까지만 쓰시고, 요거는 좀 내면 안 될 것 같긴 한데 또 낼 수도 있는 게 이 빌어먹을 이 시험이래 가지고요. 근데 이 포인트만 알면 돼요. 보세요. 자, A 채무자가 있는데 판사할 필요 없어요. 딱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이렇게 X라고 하는 건물이 있고 이게 시가 보통 뭐 10억이었다 합시다. 12억이었고 1번 해가지고 B은행 같은 경우가 저당권 가지고 있었다. 피담보 채권이 뭐 3억이었다까지만 대충 할게요. 자, 요게 이렇게 경매가 됐어요. 경매가 됐다 해가지고 갑이 이제 최고가 매수 신고인으로서 경락인의 지위에 놓였을 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원칙에 의했을 경우에는 자, 돈을 받기 위한 권리는 순위와 관계없이 경매가 되면 다 소멸돼 버린다. 그럼 갑이 납부할 금액은 얼마예요? 10억을 납부하는 게 원칙이죠. 3억 없어지는 부분이니까. 이게 원칙인데 법원이 민지법에 근거해 가지고 달리 정할 수 있어. 어떻게 하냐면 똑같은 거야. 원래 갑이 낼 돈은 총 얼마? 10억을 내야 돼. 근데 10억 전부 다를 은행에 내는 게 아니라 10억 중에서 3억은 누구에게? B에게 직접 지급을 하고, 알겠죠? 나머지 7억만 경매 절차에서 신한은행에 납부를 해라 라고 결정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민지법상 별도의 조문이 있거든요. 근데 그 조문에 보면 이렇게 하려면, 그러니까 10억을 다 법원에 내는 게 아니고 10억 중에서 3억은 B한테 주고 나머지 7억 같은 걸 낸다라고 하려면 채권자 B의 승낙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조문이 있어요. 그러면 이행인수겠습니까? 면책적 채무인수겠습니까? 채권자의 승낙이 필요하다. 이행인수의 경우는요, 승낙 필요 없죠. 면책적은요, 필요 있죠. 그래서 면책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딴 건 아니에요. 해서 하나만 밑줄 그으시면 돼요. 자, 해서 지문에 보시면 첫 줄에 관계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매각 대금 지급에 가름하여 채무를 인수한 경우까지만 밑줄 긋고 승낙이라고 하는 말에 방점 찍어 보세요. 승낙. 그러니까 이행인수가 아니라 제일 끝에 면책적 채무인수다까지만 알면 되지 나머지는 전혀 보실 필요 없습니다. 그럼 샤프로 밑에 이행인수 X까지만 알면 돼요. 그럼 지문에서 승낙 나오고 채무인수의 성질을 물으면 배운 대로 면책적 채무인수구나 이렇게 그냥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46번 지문 가볼게요. 46번. 이건 별표 치시고요. 46번 별표 치시고 610페이지에 있는 58번 지문 갑시다. 610페이지에 있는 58번 지문. 자, 거기 58번 밑에 있는 조문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자, 58 별표 59 별표입니다. 58, 59, 61 그리고 최신 판례 이렇게 사지니까 그렇죠? 58번 보세요. 해설지부터 매매 계약이 있은 이후에도 매도인 갑이 X 토지를 을에게 인도하지 않았을 때에는 X 토지의 가실은 매도인에게 속한다. 옳은 지문. 매수인이라고 하면 틀린 지문이죠. 그 위에 있는 지문이 틀린 이유가 매수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예외는 뭐죠? 예외는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완납했다라고 나오면 그때부터는 매수인이다까지 기억하시죠. 알겠죠? 자, 다시 밑에 있는 조문. 후문 끝에 매수인은 목적물의 인도를 받았을 때부터 대금의 이자를 지급해야 된다.
목적물의 인도를 받기 전까지는 대금의 이자 줄 필요 없고 X 토지를 받으면 그날부터 이자 지급해라까지 읽으신 다음에 그 이자 부분의 법적 성질이 뭐라고요? 지연 손해금의 성질을 가진다는 게 판례 입장이었죠. 그러면 매수인이 이행지체에 빠졌을 때에 지연 손해금을 주는 거죠. 그럼 뒤집어 봐. 매수인이 이행지체가 아니면 지연 손해금 줄 필요 없죠. 따라서 매수인한테 뭐가 없앤다? 동의한건 등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즉 매수인한테 동의한건이 있으면 지체가 아니니까 지연 손해금을 줄 필요 없죠. 다시 동의한건이 있으면 위법성 조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체에 빠지지 아니하므로 반대급부의 이행 제공 따위가 없으면 지체가 아니다까지는 이제는 반드시 알아야 될 문구인 거고, 따라서 그 후문에 있는 이자 부분은 지연 손해금이니까 매수인한테 동의한건이 없어야 한다까지 정리를 해버리세요. 해버리세요. 이행지체 나오면 동의한건, 이행지체 면제요, 상계 금지요, 이행 거절 걷는 그거는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46번 지문 스스로 읽어보세요. 포인트는 뭘까? 동의한건, 매수인이 지급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지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자 줄 필요 없다. 옳은 지문이지. 제 말 알겠죠? 그 다음에 614페이지에 71번 지문 가볼래요? 71번 지문. 해설지를 먼저 볼게요. 선의의 매도인의 해제건이라고 하는 조문이었습니다. 매도인 갑이 을과 매매 계약할 당시에 X 토지가 직계 아님에 대해서 선이 알지 못했고 권리를 취득해서 을한테 줄 수 없게 됐을 때에는 매도인은 원칙적으로 손해에 대해서 배상을 하고 선의 매도인 갑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가 571조에 의해서 인정된다. 그 다음 내용이 뭐였죠? 571조는 동전이기 때문에 전부 타인 권리 매매의 경우에만 적용되고 일부의 경우는 아니었다까지 하시고요. 그 제일 끝에 있는 해제할 수 있다. 해제를 쭉 빼서 해제하면요. 일반 해제와 똑같습니다. 해제하면 우리가 배웠던 일반 해제와 똑같습니다. 그 말이 뭐죠? 548조 제2항에 의하여 원상 회복을 해주면 됩니다. 548조 2항에 의해서 원상 회복을 해주면 됩니다. 노트 꺼내서 쓰세요. 반드시 쓰세요. 필기 조교님 이건 그냥 판사하지 마시고 그냥 공부만 하세요. 쓰지 마세요. 직접 써요. 노트에 없을 거예요. 쓰세요. 쓰세요. 내년부터는 필기 노트를 안 줄 생각이야. 줘버리니까 맨날 룰로만 대충 공부하고. 갑하고 을 사이에서 X 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매도인 갑의 소유가 아니라 제3자 병의 소유였다까지 이해되실 겁니다. 일단 이만큼만 해봅시다. 했다. 이만큼 나오면 이제 전부 타인 권리 매매니까 이제 을이 뭐 갑한테 담보 책임 등등 나오겠지요. 자, 이때 갑하고 을 사이에서 매매 계약이 적법하게 방금 봤던 뭐 571도 괜찮고요. 혹은 뭐 체불에 근거해가지고 해제했다 합시다. 해제했다. Q1 갑이 을에게 원상 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이제 무권 대리인이 끼어든 사례에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해제 근거에서 원상회복 청구하는 것은 제3자를 위한 계약도 했었지만 계약의 당사자의 지위에서 행사를 하는 것이다. 따라서 X 토지의 목적물이 제3자 병의 소유라 하더라도 매매 계약상 매도인의 지위가 갑한테 있기 때문에 갑은 매도인의 지위에 근거해 가지고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따라서 해제가 됐을 때에는 계약관계의 상대방끼리끼리 원상회복 청구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무권 대리인 병에게는 청구할 수 없다까지 해제 파트에서 분명히 문제를 풀었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이 원상회복 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도 물어볼게요. 원상회복 청구권에 대해서 소멸시효 대상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봤을 때 무작대기로 공부하지 말고 회복 청구하는 갑의 법적 지위가 소유권자의 지위도 인정이 된다면 소유권에 기한 물청이기 때문에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지금 갑한테 소유권이 있다 없다? 없죠. 따라서 단순 계약상 청구권, 즉 채권에 불과하기 때문에 소멸시효에 걸린다라고 했습니다. 걸린다. 소멸시효에 걸리면 Q3번입니다. 요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언제인가에 대해서 제가 엄청 강조했습니다. 틀린 지문이 뭐라고요? 해제 가능 시부터 틀린 지문이죠. 원상회복 청구권은 해제했을 때 발생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해제 시가 옳은 지문이었죠. 틀린 지문, 해제 가능 시라고 하면 틀린 거니까 진짜 주의하자까지 말씀드렸어요. 진짜 주의를 하자. 자, 그러면 갑이 을한테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는 말은 을이 갑한테 원상회복을 해줄 의무가 있다는 말과 같은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을이 갑한테 원상회복을 해주면 갑은 가만히 있겠어요? 갑을 부르겠지. 너 도대체 뭐냐? 왜 내 거 가지고 네 혼자서 매매 계약했다가 해제했다가 회복 청구했다가 뭔 하고 있냐 하겠죠. 병이 갑한테 또 반환 청구할 거예요. 그러면 을이 병한테 직접 원상회복을 다 해줬습니다. 직접. 그러면 우리가 법 공부하는 우리가 봤을 때는 어떻게 본다? 을이 갑에게 줬고 갑이 병한테 준 걸로 본다. 따라서 더 이상 갑은 을에게 회복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이 재심 판례의 핵심이에요. 알겠죠? 요 똑같은 판례가 뭐가 있냐면 임대차 계약이 있었죠. 임대차 계약이 종료했을 때에 임차인은 원칙은 임대인 갑한테 목적물 돌려줄 의무가 있는데 새로운 임차인 병에게 동의를 받고 직접 인도했을 때에는 이렇게 준 거니까 재차 청구한다. 같은 법리예요. 알겠죠? 하고 47번 지문 스스로 읽으면서 왜 틀린 지문인지 확인해 보세요. 이미 줬으니 또 줄 필요 없다는 간단한 법리입니다. 그러니까 사라진다가 옳은 지문이죠. 이미 줬으니까 사라진다. 재차 청구하지 못한다. 알겠죠? (48번은) 조금 뒤에 할 겁니다. 49번 지문 가볼게요. 49번 지문. 자, 여러분들 보증금 반환 채권에 대해서 압류가 있고 전부 명령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임대주택이 병한테 팔렸을 때 병은 승계한다. 승계한다. 보증금 반환 채권에 대해서 가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병이 지위를 승계한다. 다 승계한다. W 652페이지 235번 가봅시다. 234, 235 지금 한 번 더 룰을 읽으세요. 보증금 반환 채권에 전부 압류 명령이 있어도 대항력 갖췄으면 양수인이 지위를 그냥 승계하고
그와 똑같이 보는 게 가압류다. 가압류가 됐다 하더라도 승계를 한다. 됐죠? 자, 그러면 보증금 반환 채권의 질건이 존재했을 경우에는 승계하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해서 옆에 쓰세요. 보증금 반환 채권이 질건 설정이 됐다 해도 똑같이 승계한다. 나 승계하지 않는 걸 본 적이 없어.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에 질건이 설정되어 있었을 때에도 똑같이 그냥 승계하니까 다 승계예요. 압류 승계, 가압류 승계, 질건 승계. 해놓고 한번 49번 풀어보세요. 그래서 문제 풀 때 뭔가 기존 거와 차이가 있을 거야 라고 풀지 말고 똑같아 해서 보증금 반환 채권의 질건 설정이 됐다 하더라도 한 줄 밑에 임대인의 지위를 양수인이 승계함으로 여전히 임대인 값, 종전 임대인 값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양수인 병이 보증금 반환 의무를 지기 때문에 면책적으로 인수가 이루어진다까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압류, 가압류, 질건 다 똑같아.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50번 지문 위에 2인 조합이라고 쓰시고 2명이 PC방을 한다. 그 중에 한 명은 건물 냈고 건물을 출자했고 또 한 명은 돈을 출자했다까지 한번 써보세요. 건물을 내고 돈을 출자해가지고 PC방을 했다. 자, 해놓고 자, 그 중에 건물을 낸 사람이 탈퇴했다까지 써보세요. 건물을 낸 갑이 탈퇴했다. 그러면 갑은 을에게 해산 청구에 근거해가지고 잔여물 분배 청구합니까? 아니면 탈퇴로 인한 지분 계산 청구입니까? 제가 뭐라고 했냐면 PC방이 잘 되고 있는데 갑이 탈퇴했다는 이유에 근거하여 PC방 굳이 문 닫을 필요 없는 거기 때문에 해산의 문제가 아니고 탈퇴의 문제니까 탈퇴에 근거해가지고 지분 계산 청구를 한다까지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면 탈퇴에 근거해가지고 지분 계산 청구할 때는 원칙이 현물 돌려줍니까? 아니면 곱하기 해가지고 돈입니까? 돈이었죠. 탈퇴 당시의 가치 곱하기 2분의 1을 한다까지 떠올려 주신 다음에 한번 지문을 읽어볼게요. 조합원이 부동산 사용권을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고 출제했다가 삐져가지고 탈퇴했을 경우에 한번 끊으시고 이제 밑줄 별도의 합의가 없는 이상은 탈퇴 시에 바로 부동산 사용권이 없어진다고 볼 수 없고 왜? PC방은 계속 해야 되니까. 맞죠? 따라서 그러한 사용권은 공동사업 PC방을 유지하기 위한 기간 동안은 존속하기 때문에 뭘로 청구한다? 금전으로 한가해가지고 청구하는 거예요. 삐져가지고 나가라라고 못한다는 얘기야. 돈 달라 해야지 꺼져 이건 안 된다까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1번 지문 또 한번 봅시다. 자, 다시 한번 더. 조합의 경우에 필수인 거 두 가지 한번 떠올려 보실래요? 필수. 출자 필수. 분배 필수. 손실 부담은 필수가 아니었다. 맞습니다. 두 번째, 분배하고 출자 의무의 불이행에 문제가 있었을 때 분배 자체를 거부할 수 있다 없다? 못한다. 다만 뭘 할 수 있다? 상계는 할 수 있다. 그겁니다. 51번 지문 갑시다. 첫 줄에 출자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밑줄. 분배 자체에 대해서 거부, 공제 처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옆에 vs 하시고 상계는 주는 거니까 할 수 있다까지. 그만큼만 알면 돼요. 상계는 주는 거니까 할 수 있다. 똑같은 내용이 W에 있으니까 페이지 한번 보시면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2번 지문을 위에 쓸까요? 재테크라고 쓰신 다음에 재테크. 제가 맨날 뭐라고 설명하냐면 시중금리가 연 2.1%다.
1%다. 악의의 수익자가 돼가지고 연 5%만큼에 대해서 법정 이자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면 재테크로 아주 좋다. 그래서 띠실한 을을 불러가지고 신탁 약정을 맺고 일부러 매매 대금을 지급한 다음에 그날부터 원금 더하기 5% 이자 붙일 수 있냐 없냐? 원칙은요 없었죠. 왜 없었죠?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임에 대해서까지도 상대방 을이 인식했을 때만 악이기 때문이다까지 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지문을 읽으세요. 두 줄 밑에 수탁자 을의 입장에서 나의 이익 보유가 법률상 원인이 없는 거구나는 것을 인식한 것을 말하고 그 뜻이 부실법에 의해서 무효구나까지 인식했어야 되는 거야. 해야 되는 거야. 그럼 그거 못했고 그냥 신탁 약정을 맺고 돈 받은 게 있구나까지 인식했을 때는요 충분하다 틀린 지문이었지. W에 있어 부족하다가 옳은 지문이었죠. 따라서 옳은 지문이가 틀린 지문이고 충분 X 하시고 부족하다 똑같은 지문이 W의 그 페이지에 있으니까 한 번 더 복습할 때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53번은 최신판례 모른다 생각 한번 읽어보세요. 난 모른다 생각하고 이것도 선의인가 악의인가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네. 구별실익은 선의이면 748조 제1항이니까 현존이익이고 악의인 경우는 받은 이익의 이자 다중이 훨씬 더 불리하네. 민법은요 모르는 게 원칙이네. 따라서 악의임을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 책임이 있겠네까지 그냥 읽히실 겁니다. 따라서 그냥 옳은 지문 처리하시고 넘기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54번 또 한글 싸움입니다. 자, 위에 쓸게요. 인과관계가 있느냐? 인과관계가 있어야만이 7호 공조에 근거해가지고 배상 책임 물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너 때문이야 라고 할 수 있냐 없냐까지 한 다음에 더하기 342조까지 쓰시고 복습할 때 한 번 더 342조 단서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했을 것 물상대위 특정성 보존설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했을 것까지 해놓고 한번 지문 읽어볼게요. 토지의 담보 건자가 우선 변제권이 있지요. 어떤 경위로든 보상금이 땅 주인 갑한테 지급되거나 공탁금이 땅 주인 갑한테 출급되어 일반 물과 섞이기 전에 밑줄 물상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간격을 두고 토지 수용된 사실을 알고서는 불구하고까지 막 그렇게 하고 또 물상 대위권 행사를 하지 않아 가지고 우선 변제권을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알겠죠? 압류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어. 지도 알고 있었어. 지가 게을리해가지고 먼저 지급돼 버려서 더 이상 행사할 수 없게 된 거야. 됐죠? 옆에 쓸게요. 설정자에게 뭐 청구할 수 있다? 설정자에게 뭐 청구할 수 있다? 741조는 행사할 수 있죠. 설정자가 보상금을 수령했을 때에는 더 이상 물상 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겠지만 741조에 근거한 반환은 청구할 수 있다. 밑에 VS 하시고요. 제3자가 보상금을 받았을 때에는 741도 안 된다. 정말 잘 나와. 다 노트에 있는 거야. 제3자가 보상금을 받았을 때에는 741도 안 된다까지가 그 전에 공부할 내용이고 이건 뭐냐면 보상 사업 수행 주체인 국가나 회사한테 불법 행위에 근거해 가지고 배상 청구할 수 있냐 없냐의 문제였어요. 그 뒤에 마저 읽어볼게요. 경우에는 담보권자가 한 줄 밑에 밑줄 사업 시행자가 통지하지 아니한데 원이 있는 것으로 할 수 없다. 맞죠? 왜? 비록 통지는 없었지만 지가 알고 있었어. 충분한 시간이 있었어.
지가 안 했으니까 샤프로 니 때문이야 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인즉 인과관계가 없기 때문에 설정자 상대해가지고 741조에 근거해가지고 반환 청구할 문제이지 사업 시행자한테 7호 공조에 근거한 배상 책임은 물을 수 없다는 게 판례 입장인 거예요. 알겠죠? 해서 글만 읽어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55번 또 앞에 밑줄 그을게요. 만약 채권자가 계약의 이행으로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면 계약이 이행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손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샤프로 많이 했죠. 차액설이었죠. 이행됐어도 제로, 이행되지 않아도 제로. 양 사이에 손해 발생 사실이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배상 책임 물을 수 없다가 정답 되겠죠. 그 다음에 56번 보세요. 공작물의 하 때문에 어떠한 손해가 생겼다 하더라도 끊고 앞뒤에 손해가 공작물의 하자와 관련된 위험이 이제 밑줄 현실화되어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의 꺽쇠 그 말인즉 인과관계가 없다면 그 말이죠. 그러면 공작물 책임 물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냥 한글말 싸움이죠. 57번은 그냥 읽으면 될 겁니다. 신문사한테 일부러 돈 주고 허위 기사 쓰게 했을 경우는 당연히 공불 책임을 진다니까 쭉 읽으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58번 질문 갈게요. 자, 의사가 치료 행위를 하는데 지가 사고 친 거를 수습하기 위해서 치료 행위를 했을 때에는 병원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까? 없다. 읽으시면 되겠죠. 더 나아지는 게 아니고 지가 친 후유증을 고치기 위한 치료에 불과했을 때에는 지가 싼 거 치우는 거기 때문에 치료비의 지급을 청구할 수가 없으므로 옳은 지문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59번 지문은 별표 큰 거 치시고요. 제가 강의했었죠. 어떻게 설명했냐? 여러분들 재산적 법익을 침해했을 경우에는 정신적 고통은요. 특별 손해이기 때문에 393조 제2항에 의해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배상 청구를 따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법리는 재산적 법익을 침해했을 때이기 때문에 신체적 법익을 침해했을 때에는 당연히 칼로 찔리면 고통을 느끼는 게 일반적 경우이기 때문에 통상 손해이지 특별히 아닙니다까지 충분히 설명을 했던 겁니다. 해서 다시 한번 제가 밑에 있는 해설지로 바로 볼게요. 자, 진료계약상 주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꺽쇠 환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했다. 그 말이 비재산적 법익을 침해했다. 그 말이죠. 생명이나 신체를 침해했을 경우는 한 줄 밑에 당연히 환자가 정신적 고통을 입을 수 있으므로 맞지요. 병원 같은 경우는 환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의 경우에도 393조 등에 근거하여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그 말이 통상 손해니까 그냥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라고 판시를 한 거예요. 하니까 병원 측이 뭐라고 했냐면 야 민법 기본서를 봐라. 정신적 고통은 특별 손해 아니냐. 알았거나 알 수 있는 경우에 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니까 그 뒤가 판례가 반박을 하는 거예요. 피고 병원이 이 사건이다라고 주장하는 대판 이 판결 등은 체불에 의해서 침해된 법익이 이제 밑줄 생명 신체의 인격적 법익이 아니라 재산적 법익에 대해서 침해한 사건이니까 똑같이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제가 그래서 정리했던 거니까요. 페이지를 보시고 한 번 더 필기한 게 있으니까 확인을 꼭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0번도 그냥 읽으시면 될 내용이고요. 뭐 종북 주사파는 안 나오겠죠. 내면 안 될 것 같고. 61번 질문 갑시다. 불법 행위로 인해서 물건의 훼손이 됐을 때에
통상 손해액은 쉽죠. 수리가 가능하면 수리비 됐죠. 한번 끊고 수리를 할 수 없었을 경우는요. 그 당시에 교환가치 감소액이다. 한번 끊고 근데 수리를 하고 난 다음에도 고칠 수 없는 부분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리비뿐만 아니라